이때만 해도 지금 들어보면 조금 그 가요가 좀 촌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트로트라든지 포크 음악 같은 것들이 대세여갖고 이제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제 좀 팝 음악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국 음악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유재하 씨가 나오면서 그 물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K-팝 세대라는 것의 단초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려한 키보드 라인이나 그 도입부 같은 것들도 유재하 씨의 명곡들 가령 뭐 내 마음에 미친 내 모습이라든지 바로 저거죠. 예. 이렇게만 따라 들어도 너무 좋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그 화성적인 디테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코드도 안 쓰던 코드. 샤빌레브. 완전 팝이죠. 맞아요. 네. 당시에는 사실 많이 안 쓰던 그 뭐 나인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서스텐, 네, 저런 거죠. 이게 나인이거든요. 네. 나인음을 탑 멜로디에 썼죠. 모든 부분에서 사실 한국 대중음악의 모던함을 전 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재하 형이 나오기 전에 그 발라드들은 마이너 곡이 대부분. 메이저냐 마이너는 이제 스케일, 그러니까 음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나 슬퍼. 그죠? 이런 느낌인데. 맞아. 벌써 표정들이 되게 슬프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막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그렇게 되네. 한국인의 한 같은 걸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맞아요. 되네요. 메이저로 딱 들어가면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뭔가 슬픈데 추억하죠. 그러니까 색깔이 무지개처럼 싹 번져요. 근데 이게 메이저는 기쁘고 마이너는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네,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많이 메이저 코드 저 장쪽 코드로 아련하고 슬프게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유재하 씨가 하신 거고 맞아요. 우리 김영석 씨가 발전시킨 거죠. 네. 마이너는 이렇게 들으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고 메이저는 이렇게 눈물이 흘린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밑에서 닦는 거예요. 맞아. 아니 이게 희한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유재하 씨 노래를 들으면 어떤 날에는 굉장히 슬프고 네. 어떤 날에는 굉장히 약간 진짜 행복한 추억이 막 떠오르게 맞아요, 행복하다 들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기분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니까 알 것 같아요. 그 유재하 씨가 한 거 중에 아주 지금은 사실 많이 쓰는 건데 중간에 그 후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조를 해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있죠. 네, 넘어가죠. 네, 저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이게 브릿지라는 개념인데 브릿지라는 개념이 사실 팝에서 도입된 개념이고 클래식에서도 이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색깔로 보면 우리가 1절을 들었을 때 색깔이 하얀색이면 2절도 하얀색이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까만색을 하나 툭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엉뚱한 걸 넣어놨다가 탁 다시 하얀색을 보면 되게 다시 이제 새롭잖아요. 친근하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고조시키는 역할. 이때 이제 작곡가 칼을 싹 빼줘. 이건 몰랐지. 나 이런 코드도 알거든. 이렇게 전혀 다른 느낌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곡에서는 후렴도 중요하고 또 도입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브릿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작곡가가 좀 스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또 역할도 있죠. 그럼 저희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같은 거. 그것도 작곡가님 노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마음으로 그대 사랑할게요. 그다음 브릿지가 전혀 다른 코드가 나오죠. 또 남아있다면 모두 흘려버려요. 이 좋은 하늘 아래 우리 만남도록.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러면서 다시 또 새로운 게 완전 예, 나오는 거지. 절조되고 전이화음도 쓰고 하면서 전혀 다른 느낌 갔다가 다시 멜로디로 후렴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음악적으로도 코드적으로도 그러니까 배울 게 되게 많은 앨범이에요. 그래서 아마 음악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도 그 재하 형의 음악들을 분석해보고 이러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날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꾸밈 없이 그러니까 발라드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단어인 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게 장르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발라드 가수라는 말도 있죠. 발라더 이런 말도 하잖아요. 발라디어라고도 하고. 원래 외국 대중음악에서는 발라드라는 건 장르가 아니고요. 일종의 하나의 특정한 어떤 음악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린 사랑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발라드는 하나의 형태다. 장르라기보다는. 그래서 뭐든지 붙이면 발라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용진 씨처럼 락 음악을 좋아하시면 락 발라드가 되는 거고요. 아까 솔리드 음악처럼 R&B 스타일과 또 합쳐지면 R&B 발라드가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장르라고 알기보다 하나의 정서라고 접근을 하면은 편하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발라드계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김영석 작곡가님이 생각하시는 발라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발라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추억하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어루만져주고 도닥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발라드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발라드를 좀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그 발라드 그 왕족 계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라드 왕자, 뭐 황태자 막 다 있는데 이게 힙합이나 테크노 같은 거 꼭 전사를 뒤에 붙이거든요. 발라드만 왕이야. 맞아. 한국의 발라드 이 왕족 계보가 가수로 따지면 역시 이문세 씨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우리나라의 발라드라는 말이 그 전까지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었다가 이문세라는 가수를 통해서 만들어졌었고 본격적으로 그 음악을 전문적으로 해서 팬들과 소통한 가수죠. 굳이 발라드를 이제 우리 조선왕조에 비유를 하자면 발라드라는 왕국을 세운 태조다. 네. 그 다음 세대가 저는 바로 이제 뒤에가 변진섭 씨하고 신승훈 씨가 계세요. 변진섭 씨가 선배긴 하지만 나이는 같고 같은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분 특히 이제 신승훈 씨 같은 경우 발라드로서 밀리언셀러의 길을 여으면서 발라드의 어떤 태평성대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에 또 비유할 만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후배 가수로서 가장 직계라고 볼 수 있는 분이 아까 우리 모창해 주셨던 조성모 씨. 발라드의 성종쯤 된다. 네, 성종쯤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성모 씨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발라드의 큰 틀을 세웠던 성시경 씨가 있어요. 네, 근데 성발라 맞아요. 성발라라는 말 쓰시지만 그 이후로는 발라드 전문 가수라는 말이 이제 많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조선왕조의 고종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문세영은 그전에는 이제 멜로디에 노래를 되게 잘해야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문세영은 약간 목소리 느낌이 내가 네 맘 안다 그리고 다독되는 느낌. 예, 그래서 훨씬 더 젊은 층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감성이 더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위로받을 수 있는 노래니까. 조성모 씨는 그 전에 한국 발라드 가수들과 기본 베이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문세 씨, 신승훈 씨, 변진섭 씨 모두 이렇게 포크 음악 기반의 팝송 많이 부르시던 분인데 조성모 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돌처럼 약간 그 목소리가 좀 트레인돼서 발라드 가수로서 최적화된 목소리로 만들어진 목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다른 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뱉어내잖아요, 소리를. 내 속엔 이런데 조성모 씨 같은 경우는 내 속엔 하고 먹어요, 소리를. 그러니까 훨씬 뭐랄까 좀 파스텔 톤 같은 느낌이 나죠. 예. 거의 호흡이 되게 많잖아. 아시나요? 어머 진짜 비슷해. 얼마나 사랑했는지. 공기를 먹지. 공기를 많이 먹어야 돼. 스테이싱호였으면 나 진짜 눌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조성모 씨 얘기하면 이제 이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동시대에 같이 이제 라이벌로서 존재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또 해주고 계신 성시경 씨죠. 네, 성시경 씨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유재하 씨로부터 이어지는 정통 발라드의 맥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데뷔 때부터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 그리고 윤종신 씨 뭐 이런 분들이 성시경 씨의 음악을 이게 함께 만들어 오면서 좀 저는 굉장히 한국 발라드의 계보에 맥이 있는 음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성시경 씨의 장점은 감성이죠, 감성.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래를 엄청 잘하시지만 테크닉으로 부른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그 느낌으로 부른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그런 점에서 타고난 발라더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멜로망스 뭐 우리 민석 씨가 부른 취중 고백이나 태희 형님이 부른 또 이 모놀로그 예전 그 발라드를 리메이크해서 요즘에 다시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옛날 발라드가 다시 각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악에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올해는 뭐 어떤 스타일이 뜨고 작년에는 어떤 스타일이 뜨고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원시인이나 우리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 뛰고 이별하면 슬프고 그 감정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것들이 발라드를 계속 다시 또 리메이크도 하고 계속 발라드라는 장르가 그 명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옛날 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재생산해내고 그리고 좀 변형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 90년대 발라드가 20년, 30년 딱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에게는 향수가 되죠. 그리고 이 음악을 지금 처음 들은 Z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선한 그런 음악 작법이라는 게 있었어? 정서가 있었어 하면서 사실 놀라게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비틀즈나 옛날 음악을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 같은 분들이 만든 그런 발라드, 90년대 발라드. 그래서 요즘은 아예 90년대 발라드라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발라드라고 말할 때 90년대 발라드라는 말을 따로 쓰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뭐 예전의 가사랑 지금이랑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가사는 아무래도 이제 보편타당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음악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가수 자체가 메인이 되는 가사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기점이 비가 기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의 노래는 노래방에서 누가 부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노래와 가사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은 이제 귀로만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SNS나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서 또 가수하고 계속 교감하고 서로 댓글도 달고 동질감도 느끼고 이제 팬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아티스트랑 함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커뮤니티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요즘 가사는 예전에는 정말 보편타당이라는 말 써주셨는데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곡을 쓰기 때문에 그 곡 내용을 굉장히 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씁니다. 근데 요즘은 댄스 음악, 퍼포먼스 위주의 음악이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들을 때는 잘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찾아보면서 이제 연구하고 해석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가사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세계관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도 있죠. 그리고 옛날이랑 지금 노래 그 가사 차이가 또 있는 게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는 꼭 누구 한 명이 죽고 시작해요. 하늘이나 천국이 많이 나와요, 가사 중에. 사랑 이별 노래하다가 헤어짐 노래하다가 그게 이제 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고 뭐 나보다 더 높은 곳에 네가 있고 뭐 다음 세상에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더 강한 이별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서재에서. 지금은 뭔가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90년대의 세기말적인 그런 어떤 감성의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랑을 또 하늘의 허락도 받아요. 맞아. 예, 하늘만이 하늘의 허락한 허락한 사랑. 사랑. 우리 김영석 작곡가님의 곡입니다. 맞아. 예,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정하은이 노래. 하늘만은 허락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어디야 뭐 금방 갈게 그러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게임을 하든 뭐 핸드폰으로 뭘 보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늦으면 문이 열리는 순간 다 내가 기다리는 사람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가요계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작곡가님이 이제 보셨을 적에 발라드나 리스너 위주의 시장에서 서태지와 아이돌, 듀스부터 시작해갖고 지금의 아이돌까지 엄청나게 시장이 이제 커졌죠. 이 아이돌 산업은 일종의 커뮤니티 시장이잖아요. 음악 시장이기도 하지만 약간 뭐랄까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음악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컨셉도 세계관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것들이 이제 같이 다양하게 이제 섞여 있는 시장인데 그래서 저는 K-팝이 BTS나 블랙핑크 또 다른 여타의 많은 좋은 그룹들을 통해서 글로벌화되고 알려졌지만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시장을 과연 이 엄청난 또 아이돌 외의 시장을 또 어떻게 또 만들어 갈 거냐가 이제 비욘드 K-팝이 갖는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